폭행 사실은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인텍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426일 동안 굴뚝 농성을 벌여온 노조원 2명이 지상으로 내려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상이 박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어나는 생존자 가운데 2명은 뒤집힌 배 안의 에어포켓에서 3시간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진압 공수부대 지휘관으로 일했던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미 직접 면담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예고한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에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국민 사과로 회견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의식한 듯 법관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관들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회견 뒤 이어진 기자들 질문에선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문건이 나온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자꾸 말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네, 지난해 6월 1일이었죠.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권위적이죠? 특권 의식도 느껴집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양 전 대법원장. 오늘은 좀 위축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특권 의식은 여전했습니다. 검찰 출석 전 풍경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시 59분. 양 전 대법원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장소는 스스로 정한 대법원 청사 앞. 시위대와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원된 경찰만 1000여 명. 우산까지 준비해 혹시 모를 계란 투척에도 대비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을 올려다보는 양 전 대법원장.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 인생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4분 반 동안 이어진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에선 지난번 놀이터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바로 길 건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길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검찰청사 앞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2분 만에 도착한 검찰청사.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나섰지만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으십니까? 스스로 공언한 대로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회견 뒤 7개월 만에 국민 앞에 선 양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을 지나쳐 청사로 들어가기까지는 단 13초가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봅니다. 이지훈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돼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조사는 일단 끝났군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40여 개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갖고 있겠죠?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사실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 조사보다는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을 보면 이를 의식한 듯한 조금 미묘한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 25%.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4건 영장 청구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 1명에 대해서만 발부됐습니다. 특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반까지 기각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가 먼 길을 돌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역시 발부 여부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마치 이를 의식한 것처럼 미묘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후배 법관들을 감싸 안는 발언.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법관이란 단어만 5번이나 썼습니다. 국민은 3번 언급했습니다.
또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되풀이해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편 겁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정된 수순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부 수장이 던진 메시지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조재범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스포츠계 성폭력 피해는 은폐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집단적인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강재훈 기자입니다. 몇 년 전 지방의 한 고등학교 여자 운동부에서 남자 코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진술에 나섰고 결국 이 코치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후배 등 주변인들의 집단적인 회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역 종목협회의 한 임원은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체육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해자 친한 선배다. 구속돼서 반성도 하고 있는데 합의서 써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닥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 변호인은 학연과 지연이 특히 강조되는 체육계의 문화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건하고 달리 폐쇄적인 구조, 여기를 가도 누구 선배, 저기를 가면 누구 후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어렵다라는 점을. 결국 피해자는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스포츠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문화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군입니다. 외유성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 의회 의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박종철 예천군 의회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가이드 폭행 사실은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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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이드 폭행에 여성 종업원이 있는 술집까지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접대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천 군민들은 예천읍에서 청사까지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진 집회를 한 뒤 이 청사 앞에서는 108배를 이어갔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예천군 의회는 21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무리를 빚은 동료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셀프 심사라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가이드 진술과 CCTV 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를 끝낸 경찰은 상해 혐의 등을 검토해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세계 최장기인 426일 동안 굴뚝 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조원들이 오늘 드디어 굴뚝에서 내려왔습니다. 단식까지 해서 건강 상태가 걱정이었는데 노사가 밤샘 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오연태 기자입니다.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씨가 높이 75m 굴뚝 계단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오랜 굴뚝 생활에 엿새간 단식까지 하면서 몸은 상했지만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안전줄만 묶고 스스로 걸어 내려옵니다. 김계탁 힘내라!
땅에서 전하는 응원을 받으며 홍기탁 씨도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2017년 11월 12일, 그때부터 426일이 흘렀습니다. 지상에서 만난 파인텍 노동자 5명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국의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하나 지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인텍 노조와 모해사 격인 스타플렉스는 밤샘 교섭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교섭을 시작한 지 보름 만입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책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스타플렉스 김세건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스타플렉스가 직접 고용하라던 노조와 그렇게는 못하겠다던 사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겁니다. 굴뚝위에서 농성하던 홍기탁 씨와 박준호 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은 업무에 복귀하고 파인텍은 최소 3년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턴 파인텍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400일 넘는 굴뚝 점거로 쌓인 이행강제금 2억 8천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부과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4, 5년 전이었죠. 당시에도 400일 넘는 굴뚝 농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고공 농성이 반복됐던 걸까요? 계속해서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강호 회장이 굴뚝에 오른 건 2014년 5월 27일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컬 45m 높이 굴뚝입니다.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경영난을 겪는 스타케미칼에 대해 정리해고 등의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올라올 때부터 우리 투쟁이 쉽게 끝난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견뎌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408일 농성 끝에 차 씨가 굴뚝을 내려온 건 사측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인텍이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일자리와 노조 활동을 보장해준다는 거였는데 노사는 이 약속을 놓고 다시 지난한 교섭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파인텍 노동자들은 다시 또 굴뚝에 올랐습니다. 스타케미칼이 단사 문제, 삼성의 합의를 이행하라. 합의사항 이행부터라도 직접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고. 한번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의 도움과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다시 손을 맞잡게 됐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3년 전보다 더 치열해진 기업 환경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을 치유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파나마 선적 가스 운반선과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을 밝힌 해경 경비정과 헬기가 전복된 어선 주위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무조코가 뒤집혔습니다. 갈치잡이 밤낚시를 위해 선장과 낚시객 등 14명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등 3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3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두 선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구조대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구조한 사람 중에 있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3,300톤급 파나마 선적 가스 운반선이 무조코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낚시를 마치고 여수로 귀향 중이던 무조코는 가스 운반선을 확인한 뒤 잠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순간 오른쪽으로 피해가야 할 가스 운반선이 무조코가 있는 왼쪽으로 항로를 잘못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 직후 어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가는 도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상선이 박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분나는 가스 운반선은 해경에 최초 신고했지만 충돌 사실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압송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화물선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생존자 가운데 2명은 뒤집힌 배 안에 생긴 에어포켓에서 거의 3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침몰부터 구조까지 그 사태의 현장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돌 직후 뒤집힌 무조코는 수면 위로 배 바닥만 드러낸 채 간신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는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잠수사들의 사투가 계속됩니다. 마침내 잠수사들이 선실에서 생존자를 확인하는 순간 사람 있어요? 몇 명이에요? 50대 낚시객 2명은 물에 잠기지 않아 형성된 공기층인 에어포켓에서 3시간을 버텼습니다. 충돌 직후 탈출을 시도하다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에는 찬 바닷물에 산소까지 점점 줄어들면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구조대로부터 공기호흡기를 건네받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을 쉬네, 숨을 이걸로.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불어요, 코로. 에어포켓에서 버틴 낚시객 2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생존자를 안전시키는데 우선하였고 무사히 선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 낚시객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목숨을 구했는데 8명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 그리고 극적으로 형성된 에어포켓이 다급한 사고의 순간 생과 사의 길을 갈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고령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이미 간병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먼저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90세 할아버지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 옆에서 웃으며 장단을 맞추는 사람은 5년 전 베트남에서 온 잔티라무 씨입니다. 베트남은 もともと看護師の資格持ってましたから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온 직원입니다. 이곳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간병인은 모두 7명. 정년 연장까지 해도 일할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하자 결국 외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年齢層の高い人で何とか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は現場は大変かもしれないです。 일본은 간병보험과 정부, 지자체의 3중 지원 체제를 갖추어 비용의 10에서 30%가량만 부담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대부족하다는 것. 5년 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 인력만 30만 명.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6만 명가량을 외국 인력으로 채우기로 하고 최근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아예 동남아 국가들로가 협약을 맺고 직접 인력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働く人が減ってくるとサービスをカットし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てきます。それは避けたい。 2025년까지 75세 이상 고령자가 1.4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일본. 간병 대란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늘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캐시가 유입되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에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 간의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월크캐시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 간의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 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인 제재 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북한 매체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주도하는 모습의 중국 매체 보도와 달리 김 위원장을 시진핑 주석과 대등한 지도자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순간 손을 맞잡은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방송됩니다.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식입니다. 시 주석에게 북한 수행원들을 소개할 때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유난히 반기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시 주석의 설명을 김 위원장이 계속해 메모하는 장면을 내보낸 중국 매체 보도와 달리 김 위원장은 고든 자세로 시 주석의 말을 듣고 시 주석은 자료를 봐가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을 동등한 위치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중 친서는 영원하리라로 시작된 공연 성대한 공연과 두 정상의 정겨운 건배 장면 등 만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도 중국 매체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중 마지막 날 시 주석과 오찬을 나눈 장소는 과거 김일성 주석도 찾았던 곳이지만 북한 매체는 이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색 있는 장소에서 특색 있는 분위기의 오찬을 신년사에서도 선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북경 호텔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50분 가까운 영상을 통해 북한은 유례없는 북중 친선 분위기를 강조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 선임을 미루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대신 5.18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공수부대 지휘관을 조사위원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대신 구국포럼 대표 변길남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씨는 5.18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3공수여단 대대장 출신, 태극기 집회 등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직접 목격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아니야. 북한의 평양이면 한경도 그쪽 목소리야.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다. 변 씨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변 씨가 한국당 국방위원들의 공식 추천을 거쳐 오늘 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 씨는 면담 후 기자와 만나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내가 적임자라며 나 원내대표로부터 다른 위원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5.18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당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선 때는 12월 12일까지, 나경원이는 1월 7일까지. 근데 이제 와서는 다시 언니처럼 돌려서 다시 하겠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족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인 연간 1mS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14년부터 3년간 3만 8천여 개가 팔렸고 같은 원단을 쓴 보관용 덮개도 12,000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주말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국내 오염물질에다 어젯밤부터 중국에서 밀려온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더해진 겁니다. 이렇듯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가 간 대기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중일 세 나라는 2000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이 갑자기 연구 결과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해당 연구 결과를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2년 전 국립환경과학원이 만든 미세먼지 보고서입니다. 한중일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연구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공개를 거부한 자료입니다. 2013년 국내 초미세먼지를 분석했더니 46%는 자체 발생, 41%는 중국발, 나머지 13%는 북한 등의 영향이었습니다. 2006년에 작성한 또 다른 공동연구 보고서.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스스로 자국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초미세먼지의 주 성분인 황산염과 질산염 가운데 중국발을 40%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정부가 2000년부터 공동 수행한 연구인 만큼 국제적 신뢰도도 높은 자료입니다. 꾸준히 연구를 하니까 중국 정부도 연구자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한 결과인데. 이랬던 중국이 지난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뭘까? 한국 정부가 내민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사용된 기초 자료가 2010년의 오염물질 배출량이어서 2013년 이후 개선된 대기질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자가 서울의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전히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배출량도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중 환경당국은 중국의 최신 배출량 자료를 써서 재산정한 연구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 볼까요? 예,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네요. 네, 민주당이 오늘 서울시내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찬 대표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장면들을 보면 저희가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그런데 아이들이 이 대표의 무릎에 앉았는데 한 잠시 동안 아이들이나 이 대표나 좀 어색한 표정이 좀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해찬 대표는 표정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해찬 표정 이렇게 한번 검색을 좀 해봤더니 역시 굳은 표정이다,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심각한 표정이다 이런 뭐 검색어들을 한 기사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대표도 오늘 7살 손주를 둔 할아버지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려고 오늘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유치원에는 왜 간 겁니까? 유치원 3법 때문에 간 건가요? 네, 민주당이 오늘 사립유치원에 방문을 하면서 현장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3법은 사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최대 300일 이상 통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다음 달 이 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3법에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을 들여다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방문을 했다. 들여다보니까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는 곳은
한국 유치원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이라고 불리는 단체고요. 네. 한유총의 강성 노선에 반대해서 나온 또 단체가 한국 사립유치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 측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립유치원 오늘 방문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한사협의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만남이 성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 이런 표현 유명하죠. 네. 저 말이 왜 화제가 됐습니까?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가졌죠. 근데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불쑥 가서 미안하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날 만남이 이 총리 측의 통보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해서 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입장문에서도 통보한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인용 사장에게도 확인해보란 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설명 끄트머리에 굳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라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총리는 원래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론의 정확성이 부족해서 자괴감이 든다. 가짜 뉴스는 척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다 이런 표현도 등장한 걸 보면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대응이 좀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단면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대응과 무관치 않다. 무슨 뜻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고 질문도 편하게 하고요. 그런데 같은 날 청와대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하나는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고 표현을 제목을 달고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허위 보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청와대나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강온, 투트랙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두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KBS는 허술한 우리 문화재 복원 실태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6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사찰을 보수하면서 곳곳에 시멘트를 사용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철학 없이 일제 방식을 답습한 문화재 복원 기준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성한 왕실 사찰 흥천사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한켠엔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고 시멘트를 섞은 반죽도 보입니다. 조선 후기 건축물인 대방 건물을 보수하면서 곳곳에 시멘트를 쓴 겁니다. 초창 당시에는 스킬팔부는 몇 개를 한식 격체로 돼 있었겠죠. 근데 중간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에 저희가 해찰 당시에는 이렇게 변형이 있었습니다. 복원 기준을 최초 건립 시기가 아닌 자료가 남아있는 1960년대로 잡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등을 거치면서 시멘트를 써 땜질식으로 보수한 사찰을 복원 원형으로 정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 등록돼 있어 시멘트를 써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 재료에 대한 좀 고민이 더 있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사에는 국가 예산 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갈 공사 계약이 한 자리다 보니까 여기 상주로 많이 나갈 수는 없어서. 전국적으로 상당수 문화재 복원에 시멘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일반적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물어보면은 하나 같아요. 경비절감, 공기단추. 그것 때문에. 복원 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 수립 표준 시방서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시공 편의를 위해 담장 기와와 돌벽, 줄눈 등 7개 품목의 시멘트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쓰는 것이 금지된 벽이나 바닥 등에도
거리낌 없이 시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전통 기법을 다 우리가 지금 원형부터 해서 다 개선된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보완을 시키려면 어떻게 또 현대적인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고. 이 밖에도 시방서에는 일제의 건축 방식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철근에 해당하는 외의 재료로 규정된 대나무도 대표적인 일본식 재료입니다. 일본에서는 300년 전부터 썼어요. 그 이전엔 또 안 썼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300년에 썼기 때문에 전통일까 하니까 논란은 있지만 한국은 근래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석회를 섞는 벽체 마감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기록에도 갈랐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미장 공법들은 그 당시의 공법들이 아니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변형된 공법과 기술이란 말이죠. 재료란 말이죠. 문화 선진국들은 원형 보증을 위해 문화재 하나를 오랜 세월에 거쳐 복원합니다. 거치장과 속도에만 집착하는 낮은 문화 의식이 우리 문화재에 깃든 선조들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시각 KBS 인터넷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본 뉴스에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한 인터넷 전용 기사와 동대문 시장 새로운 큰손 중국인 BJ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는 어제 충북 청주지법에서 법정 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자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무서워서 도망갔다 뒤늦게 자수했는데 당시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법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늑장 대처라는 지적입니다.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준 이 기사는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정보본부 예하부대 A사령관을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령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와 함께 인사 고과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할아버지가 일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구에서 신생아 12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추가로 감염돼 대구 달서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감염 신생아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또 대구 파티마 병원 의료진 2명과 동구의 소아과를 다녀온 11개월 영아 등 3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